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단죄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며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년간의 심리 끝에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인 사형에 비해선 감형된 형량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행위 중 국회의 군병력 투입을 내란죄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무력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선관위 점거는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양형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행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넘어가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일단락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남은 사건만 6개에 달하는데요. 남은 재판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8개입니다. 이 가운데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도 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1심 재판만 6개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매주 4회씩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2회 공판기일부터 결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절차와 당일 이루어질 절차에 대한 고지를 한 후 비공개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다음 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오는 4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아닌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은 다음 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만큼 오는 6월 전에는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인데 1심 이후 쌍방항소가 이루어진 체포방해 사건부터 우선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 순간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웃으면서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안채홍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앞은 재판 시작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법정 밖에선 방청객의 신발까지 검색하는 등 삼엄한 출입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선고 공판 시작 5분 전부터 법정 내부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재판부 입정과 동시에 선고 공판과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판결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귀현 재판장의 호명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을 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무표정을 유지하며 정면을 응시하거나 재판부를 바라봤는데 내란죄가 인정되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고 선고 공판을 종료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들과 웃으며 여유롭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방청객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자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 앞에 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의 독방으로 복귀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에선 매우 미흡한 판결이란 비판이 터져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이름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이 나와서야 됐다 아니면 뭐 적절한 양형이었다. 일단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판결 결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죄를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내란의 그런 원인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 그런 내란의 목적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내란의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게 결론이 나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일부분 반영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런 공격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부분, 물론 양형에서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선고가 된 부분도 아쉽긴 하지만 예. 판단 자체에서도 매우 위험하고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양형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기본적으로 이 판결문은 그 수사권의 범위라는 부분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항상 그 형사사법 체계가 발전하면서도 법정화시키기 위한 아주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에 그런 이유를 설치를 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라는 게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특검이든 뭐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 굉장히 중요한 특검이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장기 집권의 목적, 뭐 그건 터무니없는 건데 그 장기 집권의 목적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예.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 집권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고 내란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임기 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임기 내 뭐 국정 수행을 잘해보려고 뭐 한 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뭐 무기징역, 저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도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게 결코 뭐 봐주기 그런 그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 판결문에서 눈에 띄었던 점이 내란 혐의 성립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고요. 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영국의 찰스 1세 왕의 경우에는 의회와의 갈등을 겪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물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굳이 영국의 역사를 들먹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뭐 역사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결문은 판결문 그대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야겠죠. 예. 우리나라 형법과 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충분히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선고를 해도 충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수준과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반국가 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내란을 행위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의 입장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비유일 수도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왜 내란죄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막대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욱더 온당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비유와 인용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뭐 쿠데타든 친위 쿠데타든 뭐 세계 어느 나라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빈총으로 친위 쿠데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었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찰스 2세 사례를 든 거를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런 그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했는데, 예.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왕권과 신권, 왕과 의회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뭐 패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도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에서 패배를 한 그런 케이스의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찰스 2세가 1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찰스 2세가 이 당시 찰스 1세를 사형시켰던 그런 재판관들을 다시 징치를 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과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탄핵을 지금 와서 그 탄핵당할 만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한 뇌물범이야라고 과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정치적인 투쟁의 연장선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암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제일 주목할 만한 대목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사법적으로 물론 이제 계속 일련의 사건들 뭐 이게 정권 초기에 일어나는 1심 판결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에 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정치의 세계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유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경 판사가 어느 정도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그 당시 국정마비 상황에 대한 그런 고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정은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양형에 대한 그 감경 사유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번 짚었고요. 또 범죄 전력이 없다,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 그리고 계획도 치밀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말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가 사실상 그런 양형 사유를 적시를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는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번 계엄을 준비했다,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12.3에 임박한 시점에서야 계엄을 획책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 자체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적시하기 위한 그런 근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과거부터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치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겠죠. 예전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그런 이번 계엄과 내란이었다고 보면 타당하겠죠. 그리고 내란이 실패로 끝난 거는 치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나서서 내란을 저지했고요.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이 되었던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죠. 지난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겨볼 때는 이번 지기현 재판부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형 사유로 적시한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다, 고령이라는 점, 물론 그런 부분들이 형사사건에서 감형의 사유로 적시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고 하겠죠. 이것이 그냥 뭐 폭행 아니면 뭐 사기 이런 사건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란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처벌받을 수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형 사유로 적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인 판결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려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감경 사유가 계획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 범죄 전력이 없다.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등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참작할 만한 부분은 다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낮은 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그런 낮은 형을 선고하기 위한 근거로 무리하게 감형 사유를 저는 적시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항소심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범죄 전력이 없다. 공직도 오래 했다.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이런 게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무죄에 가까운 판결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장기 집권의 목적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됐었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기 집권을 목적하기 위해서 나머지 수단적으로 뭐 군대도 보내고 뭐 선관위에 또 보내고 그리고 누구를 체포하라 그러고 그게 수단적인 거지. 그것은 그러면 왜 그걸 했느냐? 국정 수행을 잘하려고? 아니야. 그 국정 수행을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핵심이 장기 집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기현 재판부는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핵심이 군부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거다. 그 핵심은 진짜 핵심은 인정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내란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엽적인 거를 지금 목적으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실체적인 판단, 절차적인 판단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된 게 아니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죄가 된 거거든요. 거기와 통일성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투입한 것이 일반적으로 예정돼 있는 비상계엄의 그런 범위 속에 그것이 뭐 너무 초월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느냐 이것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비상계엄에 군 투입을 한 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비상계엄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2심에 가서 이거는 다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예정을 벗어나는 행위다. 이러면 이제 또 다른 그런 지금 지기현 판사가 했던 이 판결문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런 목적이나 이런 근거는 사실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가지고 아주 확고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더 장기 집권의 목적이었다는 부분을 특검이 인정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것이 그러면 임기 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가 될 때 그러면 이것을 과연 다시 한번 그 2심에서 내란 목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예. 근본적으로 내란죄 인정이라는 게 좀 법리적으로 약하다. 그것이 반영돼 가지고 뭐 저는 무기징역이 된 거지 이런 양형 사유로 뭐 조금씩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약간 장식적인 요소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말씀 그렇게 하신 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아니 판결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예, 예. 지금 1심에 불과하고 네. 뭐 항소하겠지만 2심하고 3심에서 다퉈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는 다시 쟁점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뭐 선관위에 군투입한 거나 이런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을 봤을 때 2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그런 1심 판결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포조나 이런 것들도 명단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판결문에 보면 낭독한 판결의 내용을 보면 각자의 그 진술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예. 다만 그것은 뭐 각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게 그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거 자체도 말이 엇갈린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2심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이번 재판 결과가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확실하지 것이 않았다. 사실상 사실행위예요. 예. 계엄군이 국회라든가 선관위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행위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한 그러한 판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비상계엄의 그런 선포 자체가 위헌하고 위법하다라는 부분, 그것이 내란 행위에 포섭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23년 10월 이전부터 이번 내란을 획책했다는 부분도 반드시 적시가 되어야지만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잠기 집권의 목적을 이번 판결문에서 적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단지 계엄군이 국회에 갔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내란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란죄 행위를 굉장히 축소시켰다. 최대한 축소시키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이라든가 상고심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말씀하시는 게 어제 재판부에서 정리가 돼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빠진 채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심 선고 이후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사실상 온갖 절차를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도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다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준다고 한다면 2심 재판이 진행이 더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항소심 결과가 다소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뭐 다시 1심 재판 진행 중에 구속이 취소가 되는 그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소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헌성 여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어도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꾸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재판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항소를 하고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 법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그런 재판권을 부인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과연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반드시 받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판결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애초에 그런 지연조차도 이거는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는 절차 그대로 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재판 지연이나 이런 게 발생할 뭐 여지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그런 국민의힘 측의 그런 위헌 지적을 받고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지금 법률로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법률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뭐 일종의 그런 재판 지연이나 또는 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 재판을 굳이 지연할 사유가 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그 피고인의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법률권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사면금지법 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범에 대해선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의 사면금지법 개정안을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통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내란 행위를 저지를 그런 계기와 동기가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충분한 단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란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사면 결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내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사면금지법을 통해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위헌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한 다음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면금지법이 필요하냐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그거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조건을 건다면 그거는 뭐 위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면이 꼭 굳이 이런 사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면이 문제가 될 때도 사면금지법 논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논쟁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뭐 실행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고, 만약에 이번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적으로 사면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이제 정권이 뭐 어떻게 교체가 되면 다시 또 재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진지한 그런 어떤 그 의도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 상황에 대한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입장을 되게 많이 냈거든요. 민주당 바로 냈고요. 조국혁신당, 뭐 개혁신당 등등.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그리고 서장파 의원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입장이 안 나왔고, 뭐 최고위 관계자의 전언으로 들으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왜 입장을 어제 안 냈으며 오늘은 어떤 그러면 내용이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이 판결문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판결문이에요. 물론 이제 유죄가 나왔고 무기징역이 선고되긴 했는데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영역들이 꽤 지금 열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그 방향 제시로 풀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유죄고 무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었는데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이 판결문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 정치적인 국민의힘의 메시지로 소화하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냐 아니냐 확실하게 당사자의 판단에서 그게 결정이 그러니까 1심에선 판결이 난 거잖아요. 내란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직 1심 선고가 안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었다가 지금은 유죄가 나오면 그래도 절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올까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절연의 문제나 예.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상당 부분 그 특검이 문제 삼고 있던 것들이 네. 인정 못 받았어요. 인정 못 예. 받은 게 굉장히 많다고 보고 예. 제일 처음에 이게 그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게 내란 취재 자백이라고 한 누군가의 그 말도 지금 따지고 보면 대부분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예. 특히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것까지도 지금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 단순히 임기를 연장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임기 예. 중에 잘해보고 국정 좀 제대로 수행해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 이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인 예. 흔히 말하는 그런 다른 어떤 세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메시지가 나올 테니까 지켜봐야 되겠는데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그럼 예측해 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도 12.3 내란의 1년을 맞아서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예.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번 내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1심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본류 재판이에요. 예.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당일날 나와야겠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오는 그런 입장 발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롯한 모든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례로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지선과 관련된 공관위원들도 사실상 본인들과 가까운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로만 채워졌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조차 본인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상황에서 예.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통합을 외치고 통합을 기치로 내거는 그런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자칫 저는 국민의힘이 더욱더 깊은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입장을 발표할 걸로 예고를 한 만큼 어떤 입장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심을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또 김건희 씨 2심 재판도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 1부와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확정했습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의 사유가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결과입니다. 형사 1부와 12부는 내란,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미 1심이 끝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우선 맡을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윤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형사 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3명의 판사 중 사건마다 무작위 배정으로 재판장이 정해집니다.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사건 배당을 마무리하면 해당 재판부는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항소로 이어질 경우 이 사건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경우는 내란 관련 사건이 아닌 만큼 서울고법의 배당 절차를 거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선고의 법리적 근거와 의미를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특검의 사형 구형,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란죄 성립 여부와 또 별도로 이 양형과 관련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점 역시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당시에 내란이 뭐 사실상 실패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혹은 뭐 인명피해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 대통령의 이런 내란 시도 실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 무기징역형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선고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큰 양형 기준을 제시한 그런 판결로도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헌정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긴급권을 행사를 했을 때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온 첫 번째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초중고등학교 역사책에도 기록해도 될 만한 사안이니까요. 예. 네. 이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점을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 이 부분이 좀 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국헌문란의 목적 역시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군 병력의 운영이라든가 혹은 경찰에 대한 지시 또는 뭐 체포조 운영에 대한 그런 지시 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뭐 실제로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포고령 내용에 비추어 본다든가 혹은 이제 군 병력이 이런 국회에 투입이 된 사실 등을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또 그밖에 이 투입된 군 병력이 언제 빠져나야 될지 언제 철수시켜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국회를 마비시킬 그런 목적이 있었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폭동에 해당을 한다라는 점 역시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 군병력을 투입했던 경위를 봤을 때 300명 정도의 군병력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이 넓은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했고 따라서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국회의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런 군 투입뿐만 아니라 이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한 그런 행동들까지 모두 포함.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하고 또 국회를 봉쇄하고 한편으로는 선관위에 또 군병력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서버를 반출한 행위 이 모든 것이 폭동에 해당을 한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이 폭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폭력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폭력에 대해서는 내란죄에서 말하는 이 폭력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넓은 의미, 최광의의 의미의 폭력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폭동에 해당을 한다. 특히 이제 한 지역에
평온을 해칠 수준이었는가 이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국내 전역에 대해서 그런 평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고 최소한 뭐 수도권 지역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이 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폭동에 해당한다라는 점 역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그 몇 시간 동안에 마무리된 게 내란이라고 볼 수 있냐 했더니 그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국회 마비가 무기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헌 문란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가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던 건데 예. 반드시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마비시킬 필요까지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었던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내란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긴 하는데 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서 당시에 군부대가 투입됐던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가 성립을 한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재판부의 그 판결 선고문을 계속 봐오는데 재판부보다 특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직위원 재판부는 17세기의 찰스 1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반역죄로 사형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비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 비유가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뭐 상당히 좀 또 인상적인 부분에 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판단하에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것은 결국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그런 권한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법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그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찰스 1세라는 이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재판부에서는 뭐 찰스 1세가 뭐 당시에 이제 의회를 무시를 하다가 결국에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고 이것이 이제 왕에 대해서 처형을 한 역사적인 그런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을 하면서 왕 역시도 이 국회에 대해서 부당한 침탈을 했을 때는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죄가 성립된다라는 점을 역사적인 그런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러한 해석이 이러한 그런 설명이 뭐 상당히 일단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예.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던 그 이유, 그 명분 그러니까 당시에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그 명분을 설사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수단 그러니까 군 병력을 동원을 해서 국회를 봉쇄했던 이 수단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4형이었는데 어제 이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감형된 형량이 나온 이유로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개혁하지 않았고 실패에 돌아간 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감경 사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이 비상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유를 들었던 내용은 사실 비판을 조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게요. 네, 저 역시도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언급할 그리고 좀 사정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제 애초에 이 선고를 예측하면서도 사형은 현실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뭐 어떠한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무기징역을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이 과연 설시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다, 내란죄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뭐 국민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설명할 내용까지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인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든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이었다라는 점 예. 그리고 뭐 공직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유리한 네. 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 역시도 사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 등을 들어서 유리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점은 사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설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사실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추후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양형부당 주장을 미리 좀 차단한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런 점들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판결문에도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 이유를 주장을 할 때 감형 사유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까지도 모두 따졌다라는 점을 한번 언급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소심을 간다 하더라도 1심에서 양형 부분 모두 생각을 했었다. 윤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유리한 사정까지도 따졌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예.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이긴 합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사전 차단의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일단 법정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잖아요. 유죄라면.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형도 끝까지 감옥서에 있어야 되는 거고 무기징역도 그런 것 같은데 둘 차이가 나중엔 뭔가 그 의미가 바뀌는 건가요? 선고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상징성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선고를 하느냐,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느냐, 이 부분은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상징하는 바도 차이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밖에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추후에 가석방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예. 다만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20년 이상을 복역을 했을 때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네.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가석방 자체도 실현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석방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나중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석방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20년을 채웠을 때 가석방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를 해서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인데 예. 내란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을 받았을 때 과연 이걸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서 가석방 대상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분명하긴 하지만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 점 역시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올 수 있는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현재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추후에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판단 하에서 사면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도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 특히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률로서 그 사면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1심 선고 이후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좀 어떤 게 법리적 쟁점이 될까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에서 했던 그런 주장들이 고스란히 반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부터 시작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최대한 자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 밖에 당연히 이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그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폭동이 아니다라는 점을 똑같이 반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강조점들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검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무기징역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낮다,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할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 양형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따지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특검에서 주장한 이 비상계엄의 계획 시기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 이 부분을 모두 배척을 했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당시에 뭐 추후에 그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준비를 했었고 그 시간 역시도 1년 이상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양형과 관련돼서 상당히 더 중요하게 다룰 수가 있는,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사전부터 치밀하게 준비가 됐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더 강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장을 할 것이 결국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예. 이 부분 역시도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 가치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 내용 모두가 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준비가 됐던 모의가 됐던 내용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 비상계엄의 그런 위험성은 매우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양형과 관련된 그런 주장들로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과 관련해서 그 법리적 근거와 의미를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